노인 80세의 이야기로부터 전해진 나는 평생의 대부분을 살아왔고 2차례의 전쟁을 겪었으며 인생의 단 한 사람인 아내를 잃고 결국에는 내 두 눈의 빛마저 서서히 잃어갔다. 하지만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건 실명이 아니었다. 매일 해가 저물 무렵이면 조용히 가슴속에 번지는 그 외로움, 그것이 나를 더 깊이 아프게 했다. 내가 하루를 처음 만났을 때 황금빛 털에 적당한 크기의 몸집,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안내견,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 개가 내 걸음을 도와주고 전봇대나 계단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줄 거라고 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틀렸다. 하루는 단순히 나를 길 건너게 해주는 존재가 아니었다. 나의 한숨을 알아듣고 악몽에 깨어난 밤이면 내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내가 숨이 가빠오기 전부터 하루는 내가 지쳤다는 걸 알았다. 하루는 나의 눈이었고 나의 지팡이였으며 메말라가던 내 삶의 마지막 심장 박동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 윤지가 부모를 잃고 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 아이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살았다. 울지도 웃지도 않았다. 겨우 17살인데 그 눈빛엔 아무런 꿈도 없었다. 마치 노인의 눈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그저 손이 떨리고 말도 서툰 노인이었다. 아이를 안고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은 바싹 말라오고 손발은 어색하기만 했다. 그때 하루가 먼저 윤지에게 다가갔다. 하루는 조심스럽게 머리를 아이의 무릎 위에 얹고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하루는 윤지를 따라 현관문을 나섰다. 나는 하루에게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하루는 마치 알고 있는 듯, 이해하고 있는 듯이 윤지의 곁에 머물렀다. 약한 아이,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있었다. 한 번은 내가 화를 냈다. 안 돼. 하루는 할아버지 안내견이야. 너희 애완동물이 아니라고. 윤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아주 조용히 신음소리를 내더니 내 발밑으로 돌아와 조용히 누웠다.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비가 내렸다. 굵은 비는 아니었고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조용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윤지는 오늘 시험이 있어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루는 그날 오후 내내 현관문 옆에서 아이를 기다렸다. 밥도 먹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올 무렵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집 안은 차갑고 조용했으며 하루는 배고파서가 아니라 걱정 때문에 낮은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나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곧 올 거야, 하루야. 하지만 그날 밤 윤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의 전화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한 낡은 건물에서 불이 났고 교복을 입은 소녀가 안에 갇혀 있었다고 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루가 그날 새벽부터 사라져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그 개를 보지 못했다. 점심 뉴스가 나올 때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그 뉴스 속 목소리가 내 심장을 멈추게 했다. 한 마리 개가 화재 현장 안으로 달려들어 소녀가 있는 위치를 구조대에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그 개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하루가 사람을 구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놀란 것은 하루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어떻게
단순히 시각장애인을 돕도록 훈련받은 안내견이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구하려 한 걸까?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이 세상엔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루는 단순한 안내견이 아니었다. 황금빛 털을 두른 천사였다. 우리가 모두 자신의 고통 속에 눈멀어 있을 때 유일하게 보는 존재였다. 그날 이후 하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하루는 조용하고 침착한 개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맞추며 걷던 녀석.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땐 다가와서 가만히 곁을 지켜주던 녀석.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하루는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혼자 낑낑거리거나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갑자기 낙엽 하나에도 깜짝 놀라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은 것 같아요. 화재 현장에서 본 것, 냄새, 소리, 개들도 기억합니다. 특히 하루처럼 민감한 개는 더 그렇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무심하게 보낸 건 아니었을까? 그 조용한 충직함 뒤에 얼마나 많은 무서움과 고통을 숨기고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퍽퍽, 탁, 또다시 퍽.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더듬더듬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루가 혼자서 벽을 향해 달려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루야, 무슨 일이야? 내가 소리쳤을 때 녀석은 움찔 멈추더니 이내 내 발치에 와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치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듯 꼬리를 낮추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녀석을 안았습니다. 하루는 떨고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하루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가슴 깊이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 내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그 노래.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그리고 하루는 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 때 나는 알았습니다. 하루는 더 이상 단순한 안내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상처 입은 또 하나의 가족이었고, 그리고 누군가 품어주길 기다리는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 나는 매일 하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 점심 맛있었니? 윤지가 곧 돌아올 거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하루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귀를 살짝 움직이거나 꼬리를 한번 흔들며 반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내게는 하루가 전하는 편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지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루가 예전이랑 달라요. 너무 조용해요. 무서운 꿈 꾸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루도 무서웠을 거야. 너를 구하려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니? 윤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조용히 하루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지가 하루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하루야. 나 때문에 다쳤지? 정말 미안해. 그 순간 나는 들었습니다. 하루가 아주 작게, 가늘게 꼬리를 흔드는 소리. 그건 용서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처음으로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세 사람의 숨결이 겹쳐지는 조용한 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윤지가 화재에서 살아 돌아온 날 이후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다.
매일 아침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가던 습관도, 밤이면 내 무릎 위에 조용히 기대던 모습도 사라졌다. 대신 하루는 그 자리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마치 인간이 결코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듯한 눈빛이었다. 처음엔 나는 하루가 피곤한 줄로만 알았다. 불 속으로 몸을 던졌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하루는 피곤한 게 아니었다. 그건 걱정이었다. 공포보다 깊고 짖는 소리보다 조용하지만 내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신호보다도 명확한 그런 걱정. 어느 아침 병원에서 회복한 윤지가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한 날이었다. 문 여는 소리가 났고 살금살금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늘 나를 밖으로 인도하던 하루가 이번엔 윤지의 곁에 있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묻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1주일, 2주일, 매일 아침 하루는 윤지를 어디론가 데려갔다가 조용히 돌아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나는 하루의 눈빛을 느꼈다. 그건 기쁜 눈빛이 아니었다. 비밀을 간직한 자의 무거운 눈빛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윤지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하루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그 대신 내게 다가와 조용히 내 다리에 머리를 얹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털을 쓰다듬었다. 하루야, 우리 윤지, 지금 슬픈 거니? 하루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게 낑낑댔다. 처음으로 나는 하루가 대답했다고 느꼈다. 그날 밤 윤지가 잠든 후 나는 조심스럽게 목줄을 꺼내들고 속삭였다. 하루야, 나 좀 데려다 줄래? 하루는 잠시 머뭇거렸다. 뒷걸음치는 소리가 들렸다. 부탁이야. 너랑 윤지가 매일 가는 그곳, 나도 가보고 싶어. 그러자 하루는 움직였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낯선 골목길을 지나, 작은 시장을 지나, 오래된 교회를 지나 도착한 곳. 간판이 소박하게 붙은 조용한 건물 앞에서 하루는 멈췄다.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라는 글자가 보였다. 내 심장이 쿡 하고 조였다. 문을 두드렸다. 중년의 여성이 문을 열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저는 윤지의 할아버지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오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조용히 안으로 들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오랜 시간 수많은 고통을 받아들여 온 사람의 따뜻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윤지는 몇 달 전부터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고. 누가 시킨 것도 누구의 손에 이끌린 것도 아니었다고. 단지 어느 날 조용히 한 마리의 안내견과 함께 문 앞에 서 있었다고. 그날 이후 윤지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곳에 왔다고. 항상 하루와 함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몇 시간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내가 스스로 만든 어둠 속에서 이제야 눈을 뜨게 된 기분이었다. 내 손녀는 그렇게나 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오직 하루만이 알았다. 오직 하루만이 들었다. 오직 하루만이 행동했다. 모든 사람이 구조 요청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루는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내 곁을 조용히 걸으며 고개를 낮추고 있었다. 마치 내가 지금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집에 도착해 나는 윤지의 방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혼자서 강해지려 하지 않아도 돼, 윤지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몰라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무 문 너머로 들려오는 억누른 듯한 흐느낌. 나는 알았다. 하루는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 내 손녀를 이 삶에 붙잡아 두었다. 하루는 단지 나의 길잡이가 아니었다. 그 아이의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차례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그날 이후 나는 다시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가르쳐 준 건 하루였다. 그리고 운지, 이른 아침의 안개처럼 조용한 내 손녀는 오랫동안 스스로 잠궈버렸던 문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말이 아니었다. 아주 작은 행동들, 조심스런 발걸음, 차를 따라주며 어깨가 스치듯 닿는 그 순간들 속에서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운지를 곁으로 불렀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내 옆에 앉았다. 여느 때처럼 눈을 피하며 나는 말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서 슬픔을 견뎌왔는지. 할아버지는 몰랐구나. 보지 못했어. 하지만 하루는 봤단다. 그리고 이제 나도 보고 싶어. 운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오직 하루가 우리 발밑에 조용히 누워 고르게 숨 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말할 수 없다면 글로 써도 돼.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그저 네 곁에 있고 싶구나. 하루가 해왔던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작게 나는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 마치 꿈속처럼. 나는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이는 숨결처럼 조그맣게 말했다. 엄마 아빠도 돌아가셨고 친구들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다들 말해요. 제가 행운이라고. 할아버지가 있어서. 그런데 저는 그저 짐일 뿐인 것 같았어요. 나는 목이 메었다. 늘 두려워했던 그 말들이 결국 이 아이의 입에서 나왔다. 내가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속에서. 하루는 제가 죽지 않도록 해줬어요. 운지가 계속 말했다. 그 불 속에서 전 나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달려와 문을 긁고 제 팔을 물고 제 곁에 누웠어요. 마치 말하는 것처럼 네가 죽는다면 나도 함께 갈 거야. 라고. 나는 울었다. 80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울지 못했던 만큼 깊이 울었다. 그 누가 걔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루는 알았다. 느꼈고 사랑했다. 나는 무릎을 꿇고 하루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하루야. 네가 내 손녀를 사랑해줬구나. 내가 해주지 못했던 만큼. 운지는 처음으로 하루를 꼭 껴안았다. 하루는 낮게 웅웅 소리를 냈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우리를 감쌌다. 하지만 이 작은 집에 다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무렵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하루는 예전처럼 많이 먹지 않았다. 잠이 많아졌고 내가 부르는데도 반응 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들이 길어졌다. 아침마다 여전히 나를 따라 나서려 했지만 그 발걸음은 무겁고 발톱이 마루를 끄는 소리가 들릴 만큼 지쳐 있었다. 운지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이는 또다시 사랑하는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하루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말없이 기다렸다. 진료실 문이 열렸을 때 나는 아무런 말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공기 속의 무게, 그리고 수의사의 눈빛. 하루는 많이 늙었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의사가 말했다.
몸속에 종양이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늘려보겠지만 몇 달 남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문득 하루의 눈을 떠올렸다. 평생 나를 바라보던 그 눈동자. 한 번도 흔들림 없던 두려움을 모르는 눈. 그런데 지금 마치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운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꼭 잡고 걸었다. 하루는 뒤따라왔지만 느리고 조용하게, 마치 마지막까지 함께하려는 듯이. 아마도 인생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들이 있다. 그리고 내게, 운지에게 하루는 그런 존재였다. 시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권리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그 유한함 덕분에 매 순간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 하루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나와 윤지는 강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병원에서 차가운 기계와 주사 바늘에 묶인 채 마지막을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하루가 하루답게 살아가길 바랐다. 자유롭게, 사랑받으며 자기 자신으로서. 나는 매일 아침 하루와 함께 익숙한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누가 안내해주지 않아도 하루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프리페 냄새, 계단의 느낌, 오래된 오솔길의 방향까지. 윤지는 운동장 한켠에 앉아 노트와 연필을 꺼냈다. 하루가 나무 그늘 아래 누워있는 모습, 해를 바라보는 눈빛, 자기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려냈다. 나는 그 아이가 그렇게 많이 웃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늘 부드러운 슬픔이 묻어 있었다. 깊이 사랑한 존재에게만 허락되는 그런 종류의 슬픔이었다. 그리고 어느 초겨울 아침, 바람이 살랑 문틈을 스칠 무렵 나는 평소처럼 눈을 떴다. 하지만 하루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평소처럼 손을 내밀 때 들리던 작고 부드러운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하루는 현관 앞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앞발 위에 머리를 얹고 눈을 감은 채 입겐 마치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하루의 희미해진 털을 만졌다. 더 이상 숨소리도 심장박동도 없었다. 하지만 하루의 몸은 아직 따뜻했다. 마치 아주 평온한 꿈을 꾸며 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윤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울부짖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눈물을 하루의 귀에 떨어뜨렸다. 그 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아픔을 늘 들어주었던 귀였다. 우리는 하루를 공원의 나무 아래 묻었다. 하루가 매일 저녁 누워 햇살을 받던 그 나무 아래. 나는 작은 돌에 이렇게 새겼다. 하루, 친구이자 안내자이자 지친 영혼의 불을 지켜준 존재. 3달 뒤 나와 윤지는 국립시각장애인 안내견 센터에서 열린 특별한 행사에 초청되었다. 그들은 하루를 기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신문에 나오는 영웅견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상징으로서. 한 젊은이가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할아버지, 저 우울증으로 학교를 그만두려 했어요. 그런데 하루 이야기를 읽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다. 하루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구했구나. 행사가 끝난 뒤 센터의 소장이 나에게 편지를 하나 건넸다. 하루가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센터에 도착한 글이었다. 윤지가 쓴 글의 복사본이었다. 제목은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준 개. 나는 조용히 그 글을 읽었다. 떨리는 송을 씨,
하나하나의 문장이 전하는 건 단 하나였다. 사랑만이 사람을 어둠에서 꺼낼 수 있다는 믿음. 하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빛이었다.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숨결이었다. 눈먼 노인과 삶을 포기하려 했던 소녀에게 인생이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여전히 공원에 나간다. 더 이상 하루가 길을 이끌어주지는 않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윤지. 내 소녀는 지금 심리치료학을 공부하고 있다. 언젠가는 자신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가끔 생각한다. 하루가 없었다면 그 아이는 과연 지금 살아있었을까? 하지만 이젠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사명을 위해 우리 곁에 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영혼들이 있다. 하루는 그런 영혼이었다.